11번 justice, 정의, 숫자와 명칭부터 먼저 볼게요. 정의카드 숫자 11은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전통 타로 체계에서는 원래 정의가 8번이었고 힘카드가 11번이었지만 웨이트 스미스 타로 체계에서는 이 두 카드의 순서가 서로 바뀌었죠. 이러한 변화는 웨이트 개인의 자의적인 결정이라기보다 그가 속했던 황금 새벽해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또 웨이트는 이 순서 교환에 별다른 이유가 없다고 했지만 황금 새벽해는 몇 가지 근거들을 제시하는데 그중 하나가 점성술적 대응이에요. 힘카드는 사자자리 속성을 가진 반면 정의카드는 천칭자리에 해당돼요. 그리고 황도 12궁 순서상 사자자리가 천칭자리보다 먼저 위치하기 때문에 힘카드가 정의카드보다 먼저 배치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본 것이죠. 정의카드가 천칭자리의 속성을 가지는 것은 11이라는 숫자를 바라보는 수비학적 관점도 한몫해요. 수비학적 숫자 개념에서는 숫자의 형상만으로도 그 의미를 부여했는데 11은 숫자 1이 나란히 서 있는 형태이자 고대 수비학에서는 단자리 숫자만 존재했기에 11은 1 더하기 1로 2의 속성을 가진다고 생각한 거죠. 정의카드 이미지 속 주인공 법관이 들고 있는 천칭도 두 접시가 나란히 균형을 이루고 있고요. 11의 형태를 투영하는 것은 배경에 세워진 두 개의 회색 기둥도 있어요. 이 모습은 이번 고위 여사제 카드 속 흑백의 두 기둥에서도 봤었죠. 이번 고위 여사제가 내면의 직관과 잠재된 지혜를 상징한다면 11번 정의카드는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의 객관적 분별력을 현실적 실행으로까지 끌어올린 숫자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리고 11은 수비학에서 마스터 넘버로 10번 운명의 수레바퀴에서 결정된 변화 이후에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묻는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인과응보의 법칙, 더 크게는 우주의 법칙을 집행하는 숫자로 인간의 법을 넘어 도덕적, 영적 정당성의 의미를 가지고 정의카드가 가진 공정한 심판, 책임, 원인과 결과의 의미와 완벽히 부합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명칭을 볼게요. justice, 정의의 어원은 라틴어로 고대 로마 신화 속 정의의 여신 유스티티아에서 유래했다고 해요. 하지만 정의의 여신은 보통 그리스 여신들 중에서 법과 질서를 수호하는 여신 테미스와 그녀의 딸들 디케와 아스트라이아에 기원을 두는 경우가 많고 이들 모두 천칭과 칼을 든 모습으로 묘사되어 전해져 오고 있어요. 웨이트는 그의 저서에서 정의카드의 주인공이 아스트라이아라고 정확히 밝히고 있는데 아스트라이아는 인류의 타락으로 신들이 모두 지상을 떠날 때 마지막까지 지상에 남아 정의를 호소했다고 해요. 결국은 인간의 사악함을 견디지 못하고 하늘로 올라가 천칭자리가 되었다고 전해져요. 이런 신화 역시 정의카드가 천칭자리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정의카드 인물의 주인공은 여성으로 정의의 여신으로 여겨지며 오늘날 우리가 법원 앞 여신상에서도 흔히 볼 수 있어요. 정의의 여신을 여성으로 표현한 것은 수동적이거나 수용적인 여성의 부드러운 측면 때문이 아니라 이번 고위 여사제가 의미하는 내면의 지혜와 영적 직관을 상징하기 때문이에요. 정의카드에서는 그것을 바탕으로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단호함까지 내포하고 있는 거죠. 11번 정의카드는 수비학적으로 시각적으로 이번 고위 여사제 카드와 연결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웨이트는 자신의 저서에서 11번 정의카드와 이번 고위 여사제 카드의 의미 차이를 명확히 짚고 있는데 그것은 정의카드는
인과응보의 인과관계에 따른 공평함과 균형을 말하는 반면 2번 고의여사제는 설명할 수 없는 신의 섭리나 영적 부름을 의미하고 그에 따른 신성한 선택을 말하는 거죠. 정의에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인과관계에 따른 결정과는 명확한 차이가 있어요. 이미지와 상징 분석으로 넘어가면 금색 왕관을 쓴 중성적으로 보이는 인물이 왼손에는 천칭을, 오른손에는 검을 치켜들고 두 개의 회색 기둥 사이에 앉아 있어요. 먼 바탕은 노란색이지만 두 기둥 사이에는 보라색 천이 드리워져 있어요. 가장 먼저 왼손에 든 천칭이 눈에 들어오시나요? 이 카드의 핵심 철학인 공정함과 객관성을 상징하는 중요 도구예요. 뿌린 대로 거둔다는 우주의 법칙, 인과응보를 의미하고 과거의 행동이 원인이 되어서 그에 합당한 결과나 보상이 정확히 수평을 이루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천칭은 심사숙고를 하는 장치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고 공평하게 정의로운 결단과 실행을 하는 데 근거가 되는 거예요. 오른손에는 정확히 수직으로 곧고 똑바로 세워진 칼이 들려 있는데 이것은 검 여왕에서도 설명했지만 그 어떤 주관이나 편견, 외부 요소의 영향을 받지 않고 진실되고 정직하고 객관적이며 올바르게 판단하고 결정하겠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상담 장면에서는 계약, 소송, 시험 합격 여부 등에서 명확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음을 암시해요. 내담자가 한 만큼 돌려받는다는 것이고 내담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왔다 하더라도 그것은 정당한 결과이지 무엇인가 잘못된 다른 영향을 받은 결과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녀가 쓰고 있는 황금 왕관은 최고의 권위와 지성, 질서를 상징하며 정당하게 법과 질서를 수호하는 권한을 부여받은 존재임을 증명하고 있어요. 또 배경의 보라색 베일 역시 신성하고 고결함의 상징이기도 해요. 그리고 두 회색 기둥은 흑과 백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중용과 엄격한 중립성을 시각화하고 있어요. 더구나 정의의 여신임에도 불구하고 법관으로 묘사된 주인공은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닌 매우 중성적인 인물로 표현되어 있어요. 이것 역시 여성, 남성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매우 중립적인 인물임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이번에는 색상의 대비로 넘어갈게요. 붉은색과 초록색의 조화예요. 법관의 옷은 붉은색이고 망토는 초록색인데 왕관 가운데에 박힌 보석은 초록색이고 가슴에 녹색 망토를 고정하는 장식은 붉은색인 것을 알 수 있어요. 4번 황제의 왕관에 박혀 있었던 보석 기억하세요? 황제의 왕관에는 붉은색 루비와 초록색 사파이어가 번갈아 장식되어 있었죠. 정의 카드의 법관은 왕관에는 사각형 모양의 초록색 보석이, 초록색 망토를 고정하는 가슴에는 사각형 모양의 둥근 붉은색 보석이 박혀 있어요. 사각 형태는 현실의 질서와 구조를 의미하고 초록색 사파이어는 지혜 그리고 현명함을 주는 보석이면서 냉철한 판단력과 이성적 차가움을 상징해요. 그래서 머리 쪽 왕관의 장식으로 사용된 것이기도 하죠. 초록색 망토를 고정하는 붉은색 루비는 두려움을 물리치게 만들어주는 보호석인데 무엇인가 두려움이나 불안을 느끼면 어떤 것을 제대로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정의의 여신이 당당하게 눈을 크게 뜨고 정면을 응시하고 있는 것과 같이 두려움 없이 판단하고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것들에 제대로 직면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반면 붉은색 법복은 권력, 법 집행 등의 권위를 나타낼 뿐 아니라 사회적 정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법관의 강한 의지와 열정을 나타내고 있어요. 서양 신비주의에서 붉은색은 불의 속성과 연결되어 활동성과 에너지를 뜻하는데
법을 집행하는 행동력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안에 초록색 속옷을 받쳐 입어 붉은색의 강렬함을 초록색의 자비와 조화로 보완하는 균형의 의미를 내포하는 것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붉은색 법복 아래 살짝 내민 하얀색 신발은 이 법관의 실행력을 말하고 있어요. 언제든 천칭으로 균형을 맞춘 결론이 나게 되면 곧게 세운 칼날로 정확한 판단을 내려 즉각적으로 실행으로 옮길 준비가 되어 있음을 상징해요. 그리고 신발의 하얀색은 그 실행 과정이나 동기가 순수하고 청렴결백함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명명백백함은 보라색 베일 뒤로 살짝 보이는 노란색 배경에서도 알 수 있는데 숨길 수 없는 진실 앞에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거죠. 현재 상황에 정의 카드가 나왔다면 판사와 같이 재판관이나 심판관이 되어야 하는 순간일 수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매 순간 분별력을 가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죠. 어떤 때는 이성보다는 감정을 따라가야 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연인 카드가 나온다면 정신과 신체, 이성과 감정의 조화가 필요하고 감정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선택을 해야 함을 권하고 있죠. 하지만 정의 카드가 등장한다면 일단은 이성적, 논리적 에너지를 최고로 발휘해야 할 때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거나 누군가에 의해 어떤 결정이나 판단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시험, 오디션, 심사 등을 앞두고 있거나 꼭 그런 특정 상황이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나를 평가하고 판단, 결정하는 상황일 수 있어요. 최근에는 유난히 법적 소송들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법이 개입해서 재판을 하는 경우 누군가에게 재판, 판결, 심사를 받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또 누군가와 계약을 할 때도 서로에게 원하는 것을 공평하게 나누어 가져야 서로 불만이 없는 상황임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성이 지배해야 하는 시기인 만큼 법적 계약이나 소송에 있어서 서류와 원칙의 검토도 꼼꼼히 하는 것이 중요한 때라고 할 수 있어요. 문제점이나 방해물을 볼게요. 판단이나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 문제점으로 많이 등장해요. 흔히 결정장애라고 하죠. 우유부단하고 애매모호한 태도가 방해가 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또 편견과 편파성의 영향으로 시각이나 관점이 한쪽으로 치우친 경우에도 그것이 문제점으로 등장할 수 있고요. 지나치게 계산적이어도 등장하지만 지나치게 감정적이어도 등장해요. 관계에 있어서 한쪽으로 파워가 너무 기운 사이가 문제라는 것을 알려주기도 해요. 어떤 선택을 하려 하는데 그것이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이성적이거나 합리적이지 못한 선택일 때 등장하기도 하고요. 특히 연애 감정이나 친밀도가 필요한 관계에서 문제점이나 방해물로 정의 카드가 나왔다면 그건 연애나 친밀한 감정이 발전하기에는 지나치게 계산적이거나 이성이 지배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친밀한 관계를 맺고 감정적 교류를 맺을 때 정의 카드는 도움이 되지 않아요. 특히 새로운 관계나 연애를 시작할 때 감정적 스파크가 일어나서 충동적으로 본능적으로 행동해야 할 때 정의 카드는 너무 계산적, 이성적이라서 방해물이 되겠죠. 조언으로는 지금은 감추려 하지 말고 진실을 직시해야 할 때이며 결심이 섰다면 미루지 말고 곧바로 행동해야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저울과 검을 쓰라는 것이죠. 무너진 균형을 바로잡고 맞추라고 말하고 있어요. 공정하게 판단하는데 그게 나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옳은지 먼저 생각해서 두 측면에서 공평하게 고려해서 결정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법관이라는 존재는 감정에 휘둘리거나 영향을 받는 인물이 아니어야 해요. 더구나 자유와 분리의 선택과 결정을 말하는 검을 들고 있는데 감정적 판단보다는 이성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머리와 가슴의 균형을 잘 맞춰서 판단을 하되 기본적으로 결정을 내릴 때는 머리를 써야 함을 말하고 있어요. 검의 카드니까요. 그리고 결정을 내리라고 촉구하는 카드예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고 직면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선택을 해야 할 때도 천칭을 이용해서 판단을 내렸다면 신속히 검을 휘두를 때라는 것이죠. 현재는 균형이 맞지 않으니 빨리 균형과 조화를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조언이에요. 이것은 이와 대조적으로 결정하지 말라고 하는 카드들을 보면 그 의미가 더 확실해지는데 바로 이번 고위 여사제 카드도 그렇고 검2도 그렇죠. 지금 당장에 판단하거나 결정하지 말고 숙고하거나 보류하라고 말하는 카드잖아요. 바로 다음에 보게 될 12번 매달린 남자 역시 신속한 판단이나 결정보다는 지금은 성찰하고 인내할 시간이라는 것을 말하는 카드죠. 또한 자신에게 정직하고 양심적인 선택을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결과를 받아들여야만 할 때도 정의 카드가 등장하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에게 나왔는지 억울하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선택이 지금 이런 결과가 올 수 있다라는 것을 수용해야 할 때도 조언 카드로 정의 카드가 등장할 수 있어요. 결과 자리에 나왔을 때를 볼게요. 물질적 결과로는 8번에서 14번까지 카드들은 정신적 영역, 정신적, 영적 단계이기 때문에 물질을 직접적으로 논할 수 있는 카드는 없다고 봐요. 하지만 정의 카드는 판단, 결정과 관련된 카드이므로 물질과 관련된 결단이 내려지고 그 결과는 받아들여야만 하죠. 어떤 외부의 심사나 판단이 내려지거나 재판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인과관계의 결과로 어떤 과정이 있었다면 그동안 뿌려왔던 것만큼 정당한 결과가 나올 거라는 거예요. 특히 단독으로 결과 자리에서 해석이 될 때는 어떤 결과든 돈이나 수입의 경우 자신이 일한 만큼 받게 될 것이고 재판이라면 내담자에게 정당한 만큼 그만큼의 결론이 나오겠죠. 예상치 못한 횡재를 한다거나 얼토당토 않게 사실과 다른 억울한 결과와는 거리가 멀 거예요. 그리고 보라색 장막 뒤에 바탕이 노란색으로 긍정과 진실을 의미하는 색이 보이고 있는데 이것 역시도 내담자가 한 만큼 보상을 받지 못한다던가 자신이 한 노력보다 한참 못 미치는 결과가 나오기는 힘들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의 카드는 옆에 카드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어쨌든 결론이 지어진다면 유리한 카드가 옆에 온다면 유리한 결과가 나올 것이고 내담자가 겪게 될 감정이나 결과가 슬프거나 힘들거나 상실이나 손실이 예상되는 카드가 등장하면 결론은 내담자에게 불리하게 나오겠죠. 하지만 정의 카드는 카르마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설사 본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오게 되더라도 그것이 정의이고 전체에게 공평한 결론일 수 있어요. 법과 규칙이 정하는 대로 결정이 내려진다는 측면에서 자신의 바램과는 다를 수 있지만 그것이 과거에 자신이 한 선택, 노력에 대한 결과를 받는다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마음은 편할 것으로 내담자에게 안내하는 것이 좋겠네요. 연말 연초에 자주 물어오는 다음 한 해의 물질운이 정의카드로 나왔다면 그 해는 자신이 일을 한 만큼 수입이 돌아올 것이고 부당한 처우나 큰 불행도 생각하지 못한 갑작스런 횡재나 복권 1등 당첨과 같은 갑작스런 행운의 기회도 모두 제한적일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겠죠. 혹시 이에 실망하는 분들이 계신가요?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일한 만큼 결과물이 손에 잡히지 않을 것이라는 검3 펜타클 5가 나오는 것보다는 훨씬 정의적인 결과예요. 하지만 또 분명 자신이 한 것보다도 더 큰 결실을 얻게 되는 여왕제나 펜타클 9, 펜타클 10보다는 실망스러운 것은 또 사실일 거예요.
관계의 질문 결과 자리에 정의 카드가 나왔다면 관계에 있어서 균형이 잡힐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동안 무너졌던 균형이 이제는 회복할 때가 되었고, 그래서 결단이 내려질 때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검은 자유와 분리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고 이성적 판단이 중요시 되어지기 때문에 어떤 관계에 대해 결단을 내린다면 주로 분리와 그 관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결정을 내리게 되어서 실제로는 이별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누군가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때 정의 카드가 나왔다면 관계를 끊어내는 선택을 할 확률이 높아요. 또한 정의 카드는 공기원소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선택과 관련이 있고요. 공정한 선택, 공정한 판단을 내려야만 하는 상황에서 자주 등장하죠. 아무리 힘들고 두려운 상황이라도 그것을 맞닥뜨리고 직면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공기원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인간관계에서도 두려움을 극복하고 공평함을 추구하는 결단을 내리게 되는 거죠. 여성의 경우 특히 남편의 경제력에 전적으로 의존했거나 자식의 미래를 위해서도 이혼이 매우 두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정의 카드가 결과로 나온다면 이혼을 선택할 확률이 올라가는 거죠. 두려움을 직면하고 이제는 기울어진 관계를 끊어내고 공평한 관계를 위해 이혼이라는 선택을 하는 것으로요. 만약 상대방의 자리에 나왔다면 상대방은 내 남자에게 매우 냉철한 눈을 가지고 있어요. 작은 단점이나 실수에 대해 포용보다는 냉정하게 판단할 거예요. 만약 상대에게 실수로 피해라도 끼치게 되면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반대급부로 선의나 호의를 베풀었다면 어쩌면 그에 해당하는 보상이 주어질 수도 있겠죠. 이 모든 결과의 근원에는 모두 관계적 균형을 맞추기 위함이라는 큰 명제가 근거되어 있어요. 다른 카드와의 조합을 볼게요. 정의 카드는 공정하고 중립에 가까운 카드라 같이 나오는 카드에 따라 결론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다른 카드와의 조합을 잠시 보고 갈게요. 정의 카드가 먼저 나올 때 이혼을 하는 상황을 예로 생각하면 다음에 세 가지 경우가 연결이 될 거예요. 정의 다음에 13번 죽음이 나오면 서류나 법률적 판단이 내려졌고 그로 인해 관계가 완전히 종결되는 거죠. 정의 다음에 3번 여황제가 나온다면 공정하게 재산을 분할한 결과 각자 풍요로운 상태가 되는 거고요. 정의 다음에 검3은 냉정한 결정을 내렸는데 그 결정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픈 상황임을 말하고 있어요. 같은 조합에서 순서가 바뀐다면 13번 죽음 다음에 정의가 나오면 이미 끝난 관계인데 이제야 법적으로 서류를 정리하는 거고요. 검3 다음에 정의는 마음의 상처를 입고 고통받다가 결국 이성적으로 관계를 정리하고 끊어내기로 마음을 먹게 되는 결과예요. 이번에는 정의 카드 다음에 관계 결합적인 카드가 나왔을 때를 볼게요. 가장 대표적인 관계 결합적 카드는 컵2나 연인이잖아요. 이런 경우는 이별을 했다가도 재결합을 할 수 있어요. 아무리 힘든 시련이 있다 하더라도 상대와 함께 하겠다는 단호한 결단을 내리는 조합인 거죠. 정의 카드 다음에 컵2가 나왔을 때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다시 결합하기로 하는 거예요. 특히 감정에만 호소하는 재결합이 아니라 서로 이성적으로 지킬 것은 지키는 성숙한 재결합으로 볼 수 있어요. 정의 다음에 연인이 온다면 모든 조건을 검토했지만 그래도 나는 당신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여러 선택지나 갈등이 있었고 이성적으로 저울질도 해봤지만 그래도 한 사람을 선택해서 마음을 활짝 열기로 결심한 상태죠. 이런 경우는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매우 확신에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번엔 순서를 바꿔서 컵2나 연인 다음에 정의 카드가 나왔다면 사랑해서 만나다 보니 현실적, 이성적, 논리적으로 여러 조건들을 따지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일단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 간의 관계에 있어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려 노력해야 하는 결과가 되는 거죠. 자, 그럼 다음 카드 12번 매달린 남자로 넘어갈게요. 12번 The Hanged Man, 매달린 남자의 숫자와 명칭부터 볼게요. 숫자 12는 황도 12궁, 1년 12달, 하루의 낮과 밤 각각 12시간과 같이 시간과 공간의 전체성을 의미해요. 한 주기의 완전함과 질서, 우주적 조화를 상징하는 동시에 완성과 순환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수비학적으로는 1 더하기 2는 3이 되어서 여왕제의 숫자 3과 연결돼요. 3은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창조와 결실의 수조. 메이저 카드 전반부에서 눈에 보이는 신체적 성장과 물질적 풍요를 완성했다면 후반부 12번은 이를 바탕으로 한 단계 더 높은 정신적, 영적 차원의 창조와 성장을 위한 관문을 의미해요. 보이지 않는 내면의 성장을 잉태하고 기다리는 시기임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0번 운명의 수레바퀴에서 운명의 흐름에 자신을 맡겼다면 12번에서는 스스로 발을 묶은 자발적 정지를 선택하고 더 높은 차원의 깨달음을 얻기 위해 세상을 거꾸로 바라보며 자기 성찰과 성숙을 위한 정지와 멈춤의 시기를 가지는 거예요. 13번 죽음으로 가기 직전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자기 성찰의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이번엔 매달린 남자의 명칭을 볼게요. 우선 제목에서 비롯되는 오해를 잠시 풀고 가자면 영어로 된 타이틀이 The Hanged Man이다 보니 교수형 당하는 죄수나 부정적 결말을 의미하는 카드로 생각하기 쉬운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죠. 물론 남자가 매달린 나무는 옛날 예수님께서 처형당하신 십자가의 모양을 닮은 타우크로스이긴 하지만 웨이트가 말했듯 이 십자가는 살아있는 나무로 나무에 푸른 잎사귀가 여기저기 돋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예전에 비스콘티 스포르자에서는 이 카드를 배신자, 매달린 죄수 등으로 부르면서 형벌의 의미를 강조하기도 했지만 18세기 신비주의자들이 타로 카드의 의미를 재해석하면서 처형과 같은 무서운 의미가 아니라 자발적 멈춤, 희생, 새로운 관점의 필요 등의 내적 심리적 가치를 부여하기 시작했고 웨이트에 이르러서는 고통보다는 몰입과 성찰, 멈춤의 의미로 귀결되었어요. 당시 신비주의자들 사이에서는 매달린 남자가 나무에 매달려 성찰하는 과정을 연금술에서 정신적 완성이나 깨달음을 얻는 필수 과정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다고 해요. 그가 하고 있는 다리의 모양은 필팟 크로스로 스와스티카라고 해서 우주적 회전, 태양의 움직임 또는 4원소의 결합을 의미하고 물질적 단계를 넘어 정신으로 회개하는 에너지를 상징한다고 여겼다고 해요. 하지만 웨이트는 늘 그러하듯 다소 비판적이고 오직 어떤 면에서 신성과 우주 사이의 관계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간결하게 설명해요. 이것은 웨이트의 다른 해석이나 설명들처럼 부족하기도 하고 난해하게도 느껴지지만 결국 매달린 남자가 의미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처벌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몰입과 성찰을 통해서 삶을 새롭게 바라보는 거룩한 멈춤의 시간을 가진다는 것에 있어서는 일관된 견해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어요. 결국 매달린 남자라는 명칭도 이 카드가 인간의 차원을 넘어 더 높은 단계의 깨달음을 향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지와 상징 분석으로 갈게요. 타우크로스에 한 발이 묶인 남자가 다른 쪽 발을 꺾은 형태로 거꾸로 매달려 있어요. 매달린 남자의 머리에서는 후광이 비추고 남자의 표정은 무척 평화로워 보이는 비교적 단순한 그림인데요. 그럼에도 매우 심오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타우크로스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자면 T자형 십자가로 고대부터 구원, 영적 길, 신성한 표식으로 여겨졌는데 이것으로 이 남자가 겪는
고립되고 정지된 시간은 신성한 신의 계획 아래 놓여 있는 의도적인 필수 과정이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어요. 앞에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예수님께서 매달리신 나무는 이미 목재로 만들어진 죽은 나무였다면 카드 이미지에서도 볼 수 있듯이 매달린 남자의 타우크로스는 가지마다 푸릇푸릇한 잎사귀가 돋아난 살아있는 나무예요. 이것은 나무에 거꾸로 매달린 남자의 생명력이 여전하고 새로운 생명이 움트고 잉태되기 위한 준비로 에너지가 축적되는 과정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이를 뒷받침하듯 남자의 표정은 평온하고 머리 뒤쪽으로는 원형의 광채가 빛나고 있어요. 거꾸로 매달려 피가 머리로 쏠리는 고통스러운 상황이지만 남자의 얼굴은 누구보다 평화롭고 온화해서 형벌이나 처벌을 받는 죄수라고는 상상하기도 힘들고 자발적으로 자신의 상태를 받아들이고 이러한 희생과 헌신을 선택했다고 보는 거죠.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신의 의지로 희생과 헌신을 선택했었던 것처럼 매달린 남자 역시 스스로 매달린 상태를 받아들이며 자신의 여정을 지속하는 것으로요. 머리에 황금색 후광의 표현 의도는 육체적 행동이 제한되었을 때 비로소 정신적 통찰이 극대화됨을 시각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똑바로 서서 보면 놓칠 수 있는 세상의 이면을 거꾸로 매달림으로써 전혀 다른 시각과 관점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이 후광은 고정관념을 타파한 자만이 얻을 수 있는 지혜의 빛으로 볼 수 있겠네요. 마치 그는 이 기다림의 끝에 무엇이 올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남자의 다리 모양에 대해서도 명칭을 설명할 때 잠시 언급했지만 후세 해석가들은 다리와 몸 전체를 연결지은 모양을 숫자 4가 뒤집혀 있는 형태로 해석하곤 해요. 4는 현실 세계, 물질 세계의 질서, 안정을 뜻하지만 이것이 거꾸로 뒤집혀 있다는 것은 기존의 물질적 가치를 내려놓았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한 그는 자신의 손을 몸 뒤로 가져다 놓음으로써 앞으로 자신에게 닥쳐올 것들을 겸허히 수용하고 자발적 희생과 인내를 하는 선택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옷의 색채 대비도 눈에 띄는 요소인데 특히 멈춤 속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해요. 푸른색 상의는 차분한 지성, 수동성, 무의식의 세계를 상징하고 현재 남자가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 있는 정적인 상태를 나타낸다면 빨간색 바지는 본능적인 열정과 행동력을 상징하는 거죠. 겉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멈추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내면에서는 깨달음을 향한 역동적인 열정과 생명력으로 꿈틀거리며 영적 성장을 하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노란색 신발은 영성과 신성한 지혜를 상징하고 항상 딛고 서 있던 대지, 현실을 떠나 공중에 매달려 있지만 남자의 영혼은 여전히 신성한 빛과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노란색이 머리에 있는 후광과 같은 색이잖아요. 현재 상황에 매달린 남자가 나오면 내담자는 멈춰져 있고 정체된 것 같아 답답한 상황일 수 있어요. 움직임이 없는 상황 또는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인 거죠. 뭔가를 해야 하고 진전시켜야 하는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기다림이나 인내할 필요가 있는 시기이고 내담자에게는 이런 정지된 것과 같은 상황이 불행이나 처벌 또는 고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면과 상황을 재정비하고 다시 보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일시적 중단을 통해 새로운 관점과 깨달음을 얻게 되는 기간이기도 하고 이런 멈춤을 통해 그동안 놓치고 있는 관점이나 감정의 흐름을 되돌아보고 더 큰 목표나 진정한 욕구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은 아무리 자발적이라 하더라도 외부적 환경이나 압력에 의해
강제적인 경우가 실제로는 정말 많아요. 대표적인 경우가 코로나였어요. 코로나로 인해 대면으로 판매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들의 현재 상황으로 매달린 남자가 정말 많이 나왔었어요. 자신의 일을 멈추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정말 많았었죠. 나름대로 비대면으로 판매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을 찾고 연구해서 뛰어드신 분들 중에 의외로 성공하신 분들이 꽤 계세요. 지금 대외적으로 활발히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도 그 시기에 마스크를 겹겹이 쓰고 상담해 드렸던 분들이 몇 분 떠오르네요. 이성과의 관계에서 매달린 남자가 나왔다면 서로 좋아하는 감정이 있지만 그런 감정을 발전시키기 어려운 상태일 수 있어요. 마음이 식은 것은 아니지만 어느 한쪽에 다른 일이 생겨서 또는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지게 되면서 서로의 감정을 진절시킬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이럴 때는 설레임 또는 사랑의 감정이 멈춘 듯 보이지만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대로 정체되고 유지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또 임신과 출산으로 육아휴직을 했는데 다시 돌아가야 할 부서에 더 이상 충원이 필요치 않고 다른 부서로 갈 수도 없어서 언제 복직된다는 보장 없이 막연히 대기해야 하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게 의미가 없지만 홀로 서기가 자신이 없어서 확실하게 이혼을 결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 어정쩡하게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경우도 있고요. 실제 상담 장면에서 내담자가 자신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기다림이나 인내가 요구되어지는 상황에서 많이 등장해요. 그리고 이런 기다림을 내적 성찰이나 자기 발전의 시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요구되어지는 것이죠. 위기는 곧 기회니까요. 문제점이나 방해물은 움직일 수 있고 움직여야 하는데 멈춰 있는 상태가 장애인 경우예요. 우유부단함, 회피 성향 또는 실행력 부족 등이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럴 때는 내적 성찰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망설임이 오히려 해결을 미루고 상황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어요. 장고 끝에 악수라고 하잖아요. 너무 많은 고민의 시간이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게 만듦을 경계해야 하는 거겠죠. 또 무의미한 자기 희생이나 자기 파괴적인 헌신을 하는 경우 그 자체가 문제가 돼요. 요즘은 그래도 이런 일로 상담받는 경우가 드물긴 한데 예전에는 여자가 열심히 일해서 남자친구 학비, 생활비를 대줬는데 남자가 직업을 가지게 되면서 다른 여자를 만나는데 그것을 알면서도 놓지 못하고 계속 헌신적으로 잘해주는 경우를 가끔 봤었는데 그럴 때 매달린 남자가 문제점으로 나와요.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문제점으로 등장하는데 흔히 떨어지는 주식에 물타기를 하고 있을 때 이제는 그만 물을 줘도 된다는 시그널을 보내는 거죠. 내담자가 주식을 투자하는 방식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조언을 리딩하는 방법은 예전에도 말한 적이 있었지만 그 카드처럼 하라라는 것이죠. 그럼 12번에 매달린 남자가 나왔다면 매달린 남자처럼 하라는 것인데요. 그러려면 매달린 남자의 핵심 메시지를 미리 알고 있어야겠죠. 다시 한번 간결하게 정리해 볼게요. 제 설명을 듣기 전에 여러분들 스스로 먼저 정리해 보는 것도 좋은 연습이 될 거예요. 대략 3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더 큰 성장을 위해 자발적 멈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 자발적 수용, 희생, 헌신이 때로는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기존의 고정관념을 뒤집는 다른 시각으로 상황을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3가지 핵심 의미를 알고 있다면 내담자의 상황이나 주변 카드 흐름에 맞는 조언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겠죠. 첫 번째 메시지의 조언으로는 일단 멈추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움직일 때가 아니고 행동할 때가 아니라는 말이죠.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대표적으로
투자를 예로 들 수 있는데 목돈을 가지고 있으면 마음이 조급해져서 아무데나 막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잠시 멈춰서 정지하고 정보를 모으면서 기회가 올 때까지 잘 간직하고 있다가 이때다 싶을 때 쏴야 하는 거죠. 말만큼 쉽지는 않겠지만 12번 매달린 남자가 조언으로 경고해 줄 수 있겠죠. 두 번째 메시지의 조언은 어떤 일에 기꺼이 헌신하라는 거예요. 타로 상담 실력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이 계시죠. 만약 매달린 남자가 조언 자리에 나왔다면 전적으로 여기에만 매달려 공부에 헌신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해왔던 공부 방식에 어떤 점이 문제가 있는지 한 번쯤 멈춰서 성찰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미리 답을 하나 드리면 타로 상담을 하면 할수록 타로 카드에 대해 더 깊이 있는 공부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게 될 거라는 거예요. 물론 재미있기도 하고요. 세 번째 메시지로 조언을 하는 경우는 기존에 해왔던 방식이 아니라 조금 다른 방식으로 시선을 전환해서 새로운 무엇인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연인 사이에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는 것 같고 평행선을 달릴 때 상대방을 나에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기준에 끼워 맞추려 하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보는 거죠. 마치 거꾸로 매달리는 것처럼요. 물론 피가 거꾸로 솟는 것처럼 힘들고 하기 싫지만 그래도 헤어지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한 번쯤은 해보는 것을 조언하고 있어요. 잠시 여기서 이와 똑같은 상황에 매달린 남자가 현재 상황 자리에 나왔거나 결과 자리에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같은 카드이지만 각 자리별로 전혀 다른 해석이 들어가겠죠. 현재 상황 자리라면 연인 사이에 불통을 멈추고 잠시 거리를 두고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라는 걸 거예요. 결과 자리에 나왔다면 계속 이렇게 연인과 마찰이 있게 되면 당장에는 헤어지지 않더라도 결국은 관계가 많이 소원해지고 서로에게 연락을 꺼리게 될 거라는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같은 카드로 자리에 따라 한 카드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 중에 어떤 메시지가 해당되는지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물론 여기에 내담자의 상황에 따라 다른 카드와의 흐름에 따라 또 그때그때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겠지만 한 카드에 대해 깊이 있는 공부와 성찰이 있다면 조금은 리딩의 어려움을 극복하기가 훨씬 수월해질 거예요. 그리고 실제 상담 장면에서는 이렇게 지키기 어려운 조언을 한 경우에는 이런 조언을 들으면 보상이 주어진다는 코멘트를 한마디 붙이는 것도 좋아요. 매달린 남자에서는 머리에 비추이는 후광이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두 번째 경우였던 타로 공부에 몰입하는 시기를 가지라는 조언에서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어둠 속에 빛이 보이는 듯이 한순간 리딩 실력이 확 늘어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결과 자리에 매달린 남자가 나왔다는 것은 내담자가 기대하는 변화는 즉각적으로 가시적으로 일어나지 않을 것임을 말하고 있어요.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계속 현상 유지를 하거나 변화가 거의 없을 거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물질적 측면에서 매달린 남자는 당장의 수익이나 합격, 당선 등과 같이 눈에 보이는 성과는커녕 금전적으로 자금의 동결 또는 일 진행에 있어서 정체를 뜻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내적 성장이라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지금의 고생이 큰 밑거름이 된다고 하면 조금 위안이 될까요? 하지만 긍정적인 물질적 결과는 모두 보류되거나 정지되는 상황을 예측할 수 있어요. 특히 멈춤을 의미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결과물은 오지 않으니 이동, 변화는 더더욱 어렵죠. 이직, 이사, 취업, 여행, 유학 등의 이동에 따른 변화는 거의 이루어지기 힘들어요. 이럴 때는 무리하게 변화나 일을 도모하기보다는 자기 자신 또는 내부 시스템을 점검하고 내실을 다져야 할 시기죠.
지금은 그런 것들이 실현되기에 좋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멈춤을 경험해야만 한다고 받아들여야겠죠. 그 기간 내에는 기다려야 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상황을 보면서 오히려 다른 쪽에서 내담자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구상하고 계획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결론이에요. 관계적 결과는 한마디로 변화가 없고 지금의 상황이 유지되는 쪽으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 매달린 남자의 원소는 물이기 때문에 정체되거나 서서히 스며들어서 눈에 띄는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 새로운 연애의 시작은 어려워요. 마음에 드는 상대, 특히 내담자가 많이 물어보는 직장 동료와의 관계가 연인으로 발전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니요예요. 상대가 나를 돌아봐 줄 때까지 참고 인내하는 수밖에 없는데 힘든 시간이 될 수도 있고 그 시간이 끝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지금의 사이 나쁜 연인과 헤어지지도 못할 확률이 높아요. 차라리 권태기나 냉정기가 길어질지언정 당장에 헤어지는 선택을 잘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서로의 성격, 가치관 등의 차이를 조율하기 위해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기예요. 재회운을 물어본다면 매달린 남자의 카드가 가리키는 인물은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시간이 약일 수도 있으니 기다려 본다거나 아니면 마음을 정리한다거나 하는 선택지가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 12번 매달린 남자를 마쳤고요. 13번 데스에서 다시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